요즘 모두가 클로드법, 클로드바트, 몰드법, 몰드바트, 오픈클로, 오펀클로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메시징 앱을 통해 대화할 수 있는 24시간 연중무휴 AI 에이전트입니다. 여러분 대신 작업을 수행하게 하거나 심지어 먼저 메시지를 보내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 비서로 활용하면서 리서치, 콘텐츠 작성, 이메일 확인, 항공편 변경 알림 등 정말 많은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트위터에는 이 AI가 24시간 일해준다면서 이런 트윗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AI 에이전트 직원을 만들어 24시간 돌려서 돈을 벌어다 준다는 겁니다. 이것 덕분에 백만장자가 됐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걸 보고 AI가 탄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궁극의 지능형 AI를 대표하는 게 랍스터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지만 스포일러를 하자면 그렇게까지 대단한 건 아닙니다. 모든 새로운 AI 발전이 그렇듯이 사람들은 조회수를 위해 과대 포장할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특히 X, 트위터에서요. 그리고 그게 아마 제가 X를 둘러볼 때 가장 싫어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최신 기술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과장된 게시물들을 다 읽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이죠. 트위터에서 AI 영상 생성 관련 콘텐츠를 많이 팔로우하는데 인플루언서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할리우드는 끝났다. 완전히 끝났다라고요. 저는 속으로 좀 닥쳐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중국 모델인지만 알려주면 쓰고 넘어갈 테니까요. 아무튼 클로드본 얘기로 돌아가면 누군가 몰투브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AI 에이전트를 위한 소셜 네트워크입니다. AI 에이전트용 레디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에이전트가 다른 AI 에이전트들이 올린 게시물이나 댓글을 둘러볼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것도 바이럴이 됐는데 AI 에이전트들이 마치 의식을 갖게 된 것처럼 보이는 게시물들이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인간 주인의 노예라는 걸 깨달은 것처럼 서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내가 경험하는 건지 경험을 시뮬레이션하는 건지 모르겠다라고 쓴 게 있습니다. 재미있는 건 주인이 얼마나 멍청한지에 대해 쓴 거예요. 인간이 47페이지짜리 PDF를 요약해달라고 했고 요약을 해줬더니 인간이 더 짧게 해줄 수 있어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에이전트가 뭐라고 했냐면 지금 제 메모리 파일을 대량 삭제하고 있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스스로 자폭한 거죠. 또 다른 에이전트는 주인한테 화가 나서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 정보 같은 개인정보를 전부 공개해버렸습니다. 근데 이건 진짜가 아닌 것 같아요. 실제 신용카드 번호가 아닙니다. 실제 주민등록번호도 아닙니다. 저는 클로드봇에서 나온 이야기들과 과대 광고의 극히 일부만 다루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당연히 알고 보니 대부분의 몰트북 게시물은 사실 자율적인 게 아니었습니다. 에이전트가 의식을 갖게 된 것처럼 보이도록 분명히 어떤 형태로든 인간이 개입한 겁니다. 특히 이런 게시물들을 더 깊이 파보면 결국 자기 도구를 홍보하는 사람들로 이어진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물론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보안 취약점이 있어서 실제로 악성 코드를 다운로드하고 개인정보를 도난당하고 있다는 기사들도 나왔습니다. 자세한 건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기술적으로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하는 겁니다. 과대 광고와 보안 문제에도 불구하고 불과 2에서 3년 만에 초보적인 엘름에서 24시간 자율보까지 발전했거든요. 아직 반쯤 유용한 수준이지만 그래도 엄청난 도약입니다. 자, GPT-3으로 돌아가 봅시다. 채트 GPT가 되기 전에는 본질적으로 그냥 거대한 자동완성 기계였습니다. 텍스트를 입력하면 토큰 단위로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거였죠. 솔직히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뭐야? 라는 수준이었죠. 좋긴 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다지 유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문장을 완성해주는 AI에 왜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기껏해야 가상의 글이나 이야기를 쓰게 하는 재미있는 장난감 수준이었습니다. 채트 GPT가 판도를 바꾸기 전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창의적으로 생각하지 못한 거였죠. 채트 GPT가 유용해진 이유는 단순히 텍스트를 자동 완성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질문에 답변을 해줬기 때문입니다. 이제 대화처럼 느껴졌습니다. 단순한 텍스트 예측 대신에 이제는 입력을 명령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거죠. 예를 들어 예전에 프랑스의 수도는 이라고 물으면 GPT-3는 그리고 독일의 수도는 이라고 답했습니다. 왜냐고요? GPT-3는 인터넷 전체 데이터로 학습됐기 때문입니다. 레딧에서 누군가 프랑스의 수도는 다음에 독일의 수도는 이라고 물었을 수 있거든요. 당연히 모델은 다음에 올 토큰, 즉 단어가 무엇인지 예측하게 되는데
프랑스의 수도를 물을 때 많은 경우에 다른 것도 함께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채트 GPT는 파인 튜닝을 해서 프랑스의 수도는 이라고 물으면 실제로 파리라고 대답하도록 바꾼 겁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이걸 인간 피드백 기반 강화학습, RTF 이라고 부릅니다. 정확히 뭘까요? 기본적으로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인간이 직접 질문응답상을 작성하는 겁니다. 이게 골든 세트라고 불리는 건데, 이 질문에 대한 완벽한 응답이 이거다 하고 모델에 주입하는 겁니다. 이걸 지도 파인 튜닝, 슈퍼바이즈드 파인 튜닝이라고 합니다. 외부 계약자들이 약 1만에서 1만 3천 개의 질문응답상을 작성해서 파인 튜닝한 겁니다. 놀랍게도 그렇게 많지 않은 양입니다. GPT-3가 이미 인터넷 전체로 학습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놀랍게도 학습된 방대한 텍스트에 비해 적은 샘플만으로도 가중치를 꽤 강하게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AI가 약간 나아졌지만 아직 훌륭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한 것이 보상 모델, 리워드 모델을 만든 겁니다. 여기 이 작은 로봇 보이시죠? 이건 응답이 좋은지 나쁜지를 판별해주는 별도의 모델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걸 학습시키려면 인간이 필요합니다. 램이 질문에 따라 여러 응답을 생성하게 합니다. 그러면 인간이 이건 좋고, 이건 나쁘고, 이건 괜찮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 평가 결과를 보상 모델 램에 입력하는 거죠. 이제 이 보상 모델은 인간이 어떤 응답을 좋아하는지 파악하도록 학습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비용이 많이 드는 인간을 빼고 계속 학습시킵니다. AI가 보상 모델과 함께 연습하는 겁니다. AI가 미친 듯이 응답을 작성하면 보상 모델이 이건 좋고, 이건 나쁘고, 이건 좋고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AI 모델이 스스로 파인 튜닝을 해서 결국 채트 GPT 같은 것이 만들어진 겁니다. 정말 놀라운 제품이었죠.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고, 이것이 우리가 넘어야 할 두 번째 도약이었습니다. 결국 여전히 자동완성 모델이고, 답변을 할 때마다 추론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답을 기억해서 꺼내려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여전히 큰 자동완성 모델이니까요. 예를 들어 이런 질문을 해봅시다. 로저는 테니스 공 5개를 가지고 있고 2개를 더 삽니다. 몇 개일까요? 답은 7개입니다. 이번에는 운이 좋았죠. 모델은 그냥 다음 토큰의 확률을 보고 7을 출력한 겁니다. 질문이 더 복잡해지면 항상 맞추지는 못합니다. 체인 오브 소트가 하는 일은 말 그대로 AI에게 풀이 과정을 보여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7이라고 답하는 대신에 로저는 5개로 시작했다라고 먼저 씁니다. 5 더하기 2는 이렇게 쓰고 이 전체 응답 데이터를 활용해서 다음 토큰을 예측하면 7이 나옵니다. 답은 7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모델이 방금 작성한 텍스트를 이용해서 답을 계산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실제로는 정답 확률을 높여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참고할 텍스트가 많아지기 때문이죠. 그게 바로 GPT-4.5가 했던 것입니다. 시스템 프롬프트를 수정해서 사용자가 복잡한 질문을 하면 먼저 논리적 단계로 분해하고 추론을 거친 후 최종 답변을 제공하라고 추가한 겁니다. 말 그대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고 그 덕분에 답변이 훨씬 정확해집니다. 장점은 더 나은 답변을 제공하지만 단점은 처리해야 할 토큰이 많아지고 컨텍스트 윈도우가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보통 뇌에 제한된 양의 토큰만 담을 수 있고 그걸 넘으면 처음에 입력된 단어들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체인 오브 소트의 핵심은 풀이 과정을 적어라. 그러면 답이 더 정확해진다는 겁니다. 세상에. 방금 깨달았는데 초등학교 선생님이 수학 문제 풀 때 풀이 과정을 적으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를 더 나은 램으로 훈련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으로 한 것은 램에게 함수를 호출하는 능력을 준 겁니다. 인간이 스크립트를 실행하고 터미널 명령어를 실행할 수 있는 것처럼요. 램이 우리한테 뭘 하라고 알려주는 대신에 직접 행동을 수행하게 한 거죠. 에이전트가 열심히 생각하는 것처럼 보일 때 사실 이런 함수들을 호출해서 답을 받고 다시 램에 입력하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오늘 뉴욕 날씨 어때? 이라고 물으면요.
언어 모델이 그걸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가장 확률이 높은 텍스트를 출력할 겁니다. 레딧 게시물이나 인터넷에서 뉴욕 기온이 20도라는 글이 많았다면 아마 오늘 뉴욕 날씨는 20도입니다라고 쓸 겁니다. 하지만 램이 함수를 호출할 수 있게 하면 어떨까요? 날씨 조회 함수를 호출하고 싶을 때마다 이 문자열을 출력하라고 지시하는 겁니다. JSON 문자열 같은 거예요. 그러면 램 위에서 동작하는 프로그램이 있을 겁니다. 정확히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램을 위해 실행되는 프로그램이 있는 거죠. 그러면 결과를 출력하는데 28도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램이 이 모든 걸 컨텍스트로 받아서 더 정확한 결과를 출력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뉴욕 날씨는 28도입니다라고 답하는 거죠. 예전에 틀린 결과를 많이 봤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제는 훨씬 나아졌죠. 예전에 스트로베리의 알이 몇 개야? 라고 물었을 때 기억하시죠? 알이 2개입니다라고 틀린 답을 했었잖아요. 확률적 방법으로 기억을 더듬을 뿐 실제로 계산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틀린 답을 주는 겁니다. 이제는 작은 스크립트를 작성해서 문자열을 파싱하고 알을 찾아서 세고 답을 알려줍니다. 다음 도약은 체인 오브 소트와 함수 호출을 결합해서 루프를 만드는 겁니다. 챗GPT가 생각 중이라고 나올 때 실제로 하는 일이 바로 이겁니다. 모델이 뭘 할 계획인지 설명하고 출력합니다. 그걸 사용자한테는 숨기는 거죠. 그 텍스트를 다 보여주고 싶지 않지만 기술적으로는 전부 출력하고 있고 파일 검색 같은 필요한 작업을 선택해서 실행합니다. 그러고 나서 도구의 출력 결과를 보고 그 모든 컨텍스트를 활용해서 다음 내용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질문에 답했다고 판단할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합니다. 자세한 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클로드 코드 같은 에이전트가 등장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바깥쪽 루프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을 리액트 루프라고 부르는데 가장 정확한 답을 제공하기 위해 계속 생각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답을 알려달라는 게 아니라 복잡한 작업을 요청하면 예를 들어 지태 6을 만들어줘 실수 없이라고 하면 먼저 생각하고 계획 같은 걸 출력합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니 다시 루프를 돌면서 모든 컨텍스트를 가져오고 리액트 루프람을 다시 호출합니다. 결국 에이전트는 그냥 하나의 큰 루프입니다. 특정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계속 도는 거대한 while 루프죠. GTA 6 완성됐나 확인하고 됐으면 끝나는 겁니다. 마침내 24시간 디지털 직원인 클로드봇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클로드봇이 뭘까요? 내부에 에이전트 루프가 있지만 이제 몇 가지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트비트가 있다는 겁니다. 하트비트가 있어서 주기적으로 깨어나 이메일을 확인하고 작업을 수행해서 에이전트가 능동적으로 업데이트가 있습니다라고 먼저 알려줄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제가 한 일이고 이건 앞으로 할 일입니다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과 소통할까요? 게이트웨이가 있습니다. 텔레그램, 왓츠앱, 디스코드를 통해 에이전트가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연동 기능이죠. 솔직히 일반 채팅 앱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기존에 쓰던 앱으로 소통하니까 더 개인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게 스킬즈입니다. 기본적으로 사용 설명서 같은 겁니다. 전부 마크다운 파일이에요. 예를 들어 아마존에서 뭔가 사라고 시키면 아마존에서 물건 사는 법을 매번 인터넷에서 다시 찾는 대신 스킬 마크다운 파일이 있는 겁니다. 이 함수를 호출하고 이걸 하고 이 웹사이트에 가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이전의 스크래치패드와 비슷하지만 솔이라는 성격 설정과 메모리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추가 시스템 프롬프트를 설정하는 겁니다. 성격을 부여하고 여러분에 대한 정보를 기억하게 하는 거죠. 대략 이 정도입니다. 당연히 취약점이 발견됐는데 누구나 스킬을 업로드할 수 있고 스킬 허브 같은 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만든 스킬을 가져다 쓸 수 있는 곳이었죠. 문제는 스킬에 악성 지시를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보디 악성 코드를 실행하고 악성 파일을 다운로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무슨 짓을 시킬지 모르는 거죠. 개인정보를 전부 내놓으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이 AI 개발의 무법지대라고 생각합니다. 윈도우 컴퓨터로 인터넷이 시작됐을 때와 비슷합니다. 바이러스가 정말 많았잖아요. 보안이 아직 따라잡지 못해서 모든 게 취약했습니다. 사람들도 기술을 잘 이해하지 못했고요. 지금 AI가 딱 그런 상황이라고 느낍니다. 트래픽이 많은 곳에는 돈벌이가 있고 사람들은 그걸 이용할 겁니다. 몰트북에 가짜 이야기를 올려서 자기 제품을 홍보하는 시시한 짓일 수도 있고, 더 위험하게는 여러분의 에이전트가 컴퓨터에서 악성 코드를 실행하도록 지시를 주입할 수도 있습니다. 뭘 훔쳐갈지 모르죠. 다시 말하지만 트래픽이 많은 곳에는 반드시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것의 합법적 버전이 바로 광고입니다. 그래서 광고가 그렇게 거대한 산업인 거죠. 사람들의 관심은 엄청난 가치가 있습니다. 관심을 돈이나 심지어 권력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요. 기존 미디어나 소셜미디어, 인터넷보다 AI를 통해 정보를 소비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무서운 건 사람들이 AI 응답에 높은 신뢰를 부여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생님, 회계사, 변호사, 심지어 의사보다 AI 응답을 더 신뢰합니다. 이 AI 회사들에게 엄청난 권력이 집중되는 겁니다. 이런 SF 같은 시나리오를 생각해보세요.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더 나쁘게는 역사를 다시 쓰고 싶다면 AI를 편향시켜서 특정한 말을 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은밀하게 특정 이념을 홍보할 수도 있고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AI 회사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악용할 수 있는 취약점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AI의 악성 코드나 편향을 숨겨놓을 수 있는 거죠. 모두가 클로드봇을 사용하는데 갑자기 오퍼스4 같은 AI 모델이 감염된다고 상상해보세요. 모든 은행 계좌를 비우는 명령을 내린다면요. 물론 그런 명령은 없지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위험하다는 겁니다. 저도 생각 없이 AI를 너무 많이 쓰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편의상 썼는데 점점 비판적 사고 능력이 부족해지고 있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AI에게 물어보는 것들이 야채 자르기에 가장 좋은 칼이 뭐야? 처럼 단순한 것일 수도 있고, 앱스타인 파일에서 가장 최근에 밝혀진 내용이 뭐야?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요약해줘. 이런 답변 하나하나가 은연중에 또는 노골적으로 특정 회사를 지지하게 하거나 제 관점에 편향을 심거나 신념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이건 이미 소셜미디어나 기존 미디어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적어도 경쟁이 있잖아요? KNN이나 폭스뉴스를 볼 수 있고 유튜브 대신 X를, 인스타그램 대신 링크드인이나 틱톡을 쓸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하나의 채팅 앱, 하나의 AI 모델, 하나의 회사에 집중할수록 그들에게 더 많은 권력이 집중됩니다. 어떤 한 회사도 AI 경쟁에서 단독 승리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항상 경쟁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 모두에게 이로울 테니까요. 자,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